안녕하십니까?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73번째 이야기입니다. 수험생분들의 컨텐츠를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어렵고도 쉽게 까먹으면서도 당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무회계와 세법학이 실무에선 실제로 얼마나 중요할까와 세무회계와 세법학 중 실제 실무에서 더 중요한 과목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두 과목 간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정답은 없지만 제가 업무를 해본 결과 세법학 과목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수년간 일하면서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법조문을 읽어보면서 업무를 하고 법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예규나 판례를 자주 검색해 봄으로써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 보면서 느껴온 결과입니다. 세법학 과목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 뒤에 설명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매번 틀리고 까먹고 어려워하는 세무에게는 실무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그리고 비록 낮은 점수로 본인이 합격했더라도 수험생 때 공부했던 세무회계가 실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세무회계는 자잘한 규정들을 암기하고 큰 틀에서 문제를 풀면서 답을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과목입니다. 바로 실제 시험에서는 커다란 계산 구조 속 규정 하나를 틀리면 답이 틀리게 되어 있으나 이것은 실무에서 법률을 보고 판단 및 적용하면 될 일이고, 어쨌든 큰 틀에서는 세무회계를 시험 과목으로 공부함으로써 각각의 세목에 대한 이해와 세금을 도출하는 데까지 계산 구조를 저절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와 세무사 사무실에 비슷한 연차의 일반 직원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법인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목은 시중에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알아서 잘 계산해 줍니다. 우리가 수험생 때 그렇게 헷갈려 했던 규정을 계산기 두드리면서 도출하는 숫자뿐만 아니라 실무자가 놓치지 않게 중간중간 그 프로그램들이 법률 검토도 직접 해주기도 합니다. 그럼 왜 수험생 때 세무회계 과목이 중요한가? 만약 법인거래처 사장님이 법인세 세무조정 계산 결과를 받아보고는 감가상각비 한도 시부인이 된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비슷한 연차의 직원분들은 당황하기도 하면서 그냥 프로그램이 계산해 주던데요? 라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무사가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거죠. 수습세무사라 하더라도 단순히 프로그램 사용에 익숙치 않을 뿐이지 해당 프로그램에서 감가상각비 한도 시부인 계산하는 탭에 가서 금방 원리를 깨닫고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감가상각비 규정을 외우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수험생 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와는 좀 다르지만 실무와 접목하여 금방 이해를 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세무회계 문제들이 비록 어렵고 시험에서 본인이 명과락으로 간신히 합격한 점수를 받았더라도 세무회계 과목은 실무에서 아주 의미 있는 과목입니다. 계산 논리를 알게 해준다는 측면에서요. 세무회계에 대한 중요성을 이토록 설명했음에도 이보다 세법학이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자잘한 규정 암기하고 계산기 두드려서 정답을 도출해내는 세무회계도 결국 실무에 들어오면 법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즉, 세무회계의 모든 암기사항, 계산 방법 등은 모두 각 세목별 법조문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예를 들어볼까요? 세무회계 문제에는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준시가 이런 정보를 모두 주고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액을 물어봅니다. 또는 시가를 직접 던져주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검토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어떨까요? 세무회계에서는 친절하게 주어지는 양도일부터 좀 볼까요? 본인이 세무사가 돼서 수습으로 일하고 있는데 양도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선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가 성립했는지, 그렇다면 양도일은 언제인지, 그에 대한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법조문을 한 번씩 보고요. 세무회계에서 양도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이렇게만 외웠다고 해서 자신 있게 등기 발급 받아보고 잔금일이 언제인지 이 둘만 확인할 일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가보면 양도일과 관련된 세부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양도가액은요.
고객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단순히 양도가액으로 반영해서 계산할 건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법조문에 쓰여 있는 실지 거래가액이 무엇을 뜻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세무사라면요. 또한 세무회계보다 세법학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세무회계에서의 계산 구조는 각 교재에 더하기 빼기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이를 암기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러한 근거가 되는 법조문에는 어디에도 우리가 세무회계 교재에서 보는 계산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세법학의 개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일단 단서조항은 생략하고 여기까지만 설명해보면 이 법조문을 보고 반드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첫째,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또 알아봐야 합니다. 둘째,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각 호에서 규정한 것은 무엇일까? 하고 각 호의 규정을 차례대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세무회계에서 다루는 세목으로 설명하니까 이런 설명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에이 누가 저렇게까지 일일이 법조문을 보면서 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무회계에서 버리고 온 증여세를 한번 볼까요? 고객이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는데 하필 현금도 상장 주식도 아닌 유망한 종목으로서 상장된 ETF 상품을 증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무회계에서는 ETF가 예시로 나오지도 않겠지만 만약 나온다 하더라도 시가가 주어질 텐데, 실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시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A. 상장 주식의 평가는 법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ETF도 상장됐다고 하니까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에서 계산해버릴까? 할 건가요?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ETF 평가는 법조문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규 등 실무적으로 더 검토하고 고민해볼 증여재산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또 한 번 말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세법학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첫째, 세무회계라고 하는 과목도 결국 세법학 법조문을 녹여내서 계산구조로 만든 겁니다. 둘째, 실무에서는 세무회계에서 다뤄보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법조문을 보고 법적용 및 계산을 하지 않고는 무조건 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셋째, 심지어 법조문에 나타나지 않은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세법학 공부를 하면서 갖춘 세법을 해석 및 적용하는 능력으로 해석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 겁니다. 판례나 심판례까지도 검토하고 명쾌하게 들어맞는 부분이 없다면 판례의 개념을 차용해서라도 내 논리대로 답을 내야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법학 공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세법학을 공부할 때 법조문을 보고 시간이 되면 판례도 심도 있게 고민해보려는 말처럼 들릴 수 있으나, 우리는 우선 합격이 중요한 거니까 세법학 1, 2부를 40점씩 맞고 회계학 1, 2부를 고득점에서 합격하더라도 세무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공부하다 보면 문득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질 때, 또는 지금 보고 있는 그 과목이 어렵게 느껴져서 아니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실제 쓸모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쉬는 시간 겸 해서 편하게 들으라고 만든 컨텐츠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난 수습세무사들을 지켜보면 물론 공부할 때 어떤 걸 위주로 공부했는지, 어떤 마인드로 공부해서 합격했는지, 어떤 과목을 더 재미있어 했는지에 따라 실제 업무 능력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공부할 때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나 마음이 나약해질 때 서서히 내 자신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어렵게 풀어서 문제 맞춘들 합격해서 쓸모나 있나? 이런 식으로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등 말이죠. 여러분들이 책상 앞에서 노는 거, 먹는 거, 돈 쓰는 거 다 포기하고 인간답지 않게 살면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도 합격하고서 실무에 나오면 사소한 하나까지도 전부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상으로 송샘사의 구실 이야기 73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